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장인 한기채 목사님, 또 특별히 그 사모님,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책도 이렇게 발간하셨는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또 가정사역 특강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CBMC에서 같이 우리 사역하는 이일재 장로님하고 양명한 장로님 또 여기 계시고, 또 저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고정진 집사님하고 유승미 장로님이 또 여기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꼼짝을 못 하는데 이렇게 봐서 반갑습니다. 아주. 네. 오늘은 가정사이기 때문에요, 좀 축제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뭔 뜻인지.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가 되게 어려운데 당신 알아요, 정말? 잘 모를 것 같아요.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가정을 새로 시작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희가 정말 사람들한테 모두 물어봤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배우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실래요? 아니, 정말 이왕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아내들을 대표해서 아내들에게만 묻습니다. 아내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다시 한다면 지금 남편을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고 싶으세요? 바꿔요? 맞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할 건데요? 당근 바꿉니다, 저는. 당근입니다. 왜요? 저는 이런 사람 싫어요. 왜냐하면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요, 말도 아주 거칠어요. 정말 다른 여자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이 정도로 정말 그래요. 젊은 여자일수록 친절해요. 그러니까 난 이런 남자 말고 정말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발 좀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만 일리가 있네, 그래, 당신 생각대로 좀 해보지,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저는 그런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어떤 남자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 남편 여러분, 그런 쪼다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 찌질이 없어요. 아니, 무슨 바꾸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 바꾸면 좋죠. 바꿨으면 좋겠. 아니,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을 주셨다 믿고 그냥 가는 길에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언덕을 피하려다가 태산 만나요.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정말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아내들은 8, 90%가 바꾸겠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7, 80%가 다시 만나겠다고 그래요. 저 경우도 보면요, 아내한테 뭘 해줘도 끝까지 불만이 있고 아쉬워해요. 근데 남자들은 문제를 못 느끼려고 둔감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제 남편 뭐라 그랬어요? 해줘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해준 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니, 남편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준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남녀의 차이만을 우리가 조금 많이 알아서요, 갈등은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최초로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국가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으로 준 이 기관인데, 이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왜 갈등에 살고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까? 한 공간에 살 뿐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네, 여러분들 결혼할 때요, 얼마나 좋아서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커플한테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100%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랑의 만족도가 지속되었나요? 올라갔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하나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멈추면 천만다행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멈추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게 빨간 게 안 먹는구나. 네, 1년 그러니까 1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2, 3년에서 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같이 살다가 이제 실망을 해요. 그리고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절충을 해요.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권태기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내려가는 중간쯤에 있는지 아니면 밑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지 빨리 올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같이 이런 커브를 거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주 그냥 끝장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자, 결혼. 한번 따라 하실게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도요, 아니 TV 보다가 예쁜 여자 나온다고 남자들 절대 배우자 있는데 저 여자 예쁘다 하지 마세요. 제 아내요. 나는 요새 태양 후에 그게 끝났으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그래요. 내가 출장 가서 전화를 밤에 10시였더니 여보 지금 이 시간에는 전화하는 게 아니야. 그게 왜 그랬더니 지금 태양 후레를 보고 있대요 지금요. 나는 그게 빨리 끝난 게 천만 다행이라고 그래요. 그 재미없는 걸 왜 봐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아내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 봤죠. 스토리가 재밌었어요. 아니면 송중기가 멋있었어요. 그쵸. 저는 10년 전부터 송중기가 최고였어요. 아 그렇게 좀 예쁘고 자상한 그런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요즘 우리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조금만 배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보기 시작했죠. 아무튼요. 송중기가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우리가 비교해요. 송중기는 그림의 떡이에요. 또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남편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요, 제가 주례할 때 그래요. 지구상의 신랑한테는 지구상의 30억 여자는 다 포기한 것이다. 그걸 다짐받아요. 여자는 마찬가지. 여자도 30억 남자를 다 포기한 거예요. 송중기요. 저 10년 전부터 송중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스타일 싫대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요. 아무튼요. 그 길거리 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간다고 그런 말 하지는 것도 안 좋으니까요. 절대 예? 예쁘다고 하지 말라고. 사실은 제 남편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들 지나가잖아요. 정신없어요. 딱 그 여자 쳐다보고요. 그 여자 가는 눈길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발 좀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 임 목사님 또 한기채 목사님 예쁜 여자 지나가면 안 쳐다보겠죠? 맞습니까? 제가 한기채 목사님도 보니까요 기술적으로 살짝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요 건강하니까 쳐다봐요. 저는 대학 때 CCC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거기 텐스텍 교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참새가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냥 예쁜 여자 쳐다보면서 예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전상념을 하면서 기아집을 쌓았다 헐었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이 예쁜 여자 쳐다보면요, 아, 내 남편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아무튼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혼초에 외국 갔다 오다 조그마한 화장품을 하나 사왔어요. 제 아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읽어보더니 여보 이거 잘못 사왔어. 나는 건성 피부인데 이건 지성용이야. 내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지성스럽게 사왔으니까 지성으로 받으면 될 것을 건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사와요. 그러니까 그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모자란 데가 있더라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한 거냐?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선물 준 사람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제가 제 남편한테 제 잔소리가 나가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제 남편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왜 남편들은 아내 얘기를 못 알아들을까요? 남편들은 아내의 얘기를 다 알아듣다가는요 혼란이 와요. 이게 핵심도 없고 그냥 뱅뱅 돌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아내도 끊임없이 저를 고치려고 그래요. 개선하려고 신문 제대로 놔라, 양말 제대로 벗어놔라, 뭐 어떻게 하는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드리는데 들어보면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인데 남편 여러분, 이 헛소리 들을 수 있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조금 늙어가지고 그 잔소리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고, 또 과학 요새 발표가 됐는데요, 잔소리를 조금 듣는 남편이 적당한 자극과 스트레스가 돼갖고 치매도 늦게 오고 수명도 조금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잔소리가 너무나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자, 배우자 이렇게 살아보니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은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만나서 200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30점짜리와 40점짜리가 만나서 100점, 200점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돕는 배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60%, 70% 된다. 그러면 만족하셔요. 나머지 30%, 40%는 내가 채워줘야 할 몫이에요. 그런데 99%가 돼도 어떤 사람은 1% 부족한 것을 지적해요. 그게 문제예요.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배우자를 잔소리해서 고치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버리시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쳐져요. 그게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요새 어떤 이혼이 가장 증가하고 있죠? 어떤 이혼? 많아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이혼이 많이 증가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황혼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 보니까요, 4년차 미만이 1990년대 39.5%인데 1914년에는 23.5%로 조금 줄었어요. 4년 이하 살은 사람들. 그리고 20년 이상 살은 사람들의 이혼이 5.3%였는데 이게 20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28.7%로, 그러니까 한 거의 6배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요. 황혼 이혼이 그만큼 바뀐 것은, 이걸 바로 이제 요새는 이걸 문화 차이라고 하고 문화 지치라고 그러는데,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문화에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여자가 빠를까요? 남자가 빠를까요? 적응하는 건 누가 더 적응을 잘할까요? 그렇죠. 여자가 훨씬 빨리 적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도 조금씩 따라와야 되는데 남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 서울 가정법원에서 가사 조정을 해요. 거의 10년째 하고 10년 넘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조정할 때 가사 조정이 뭔지 아시죠? 그 왜 저기 옛날에 사랑과 전쟁에서 사주후에 봅시다 하는 그 사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이혼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이혼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들이 이혼하는 일이 신청하는 게 굉장히 또 많았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남자가 신청할까요? 여자가 신청할까요? 여자가 신청해요. 정말 문화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이제 젊은 이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율도 적고 또 살아보다가 혼인신고하자 이런 풍조도 많아져서 지금은 정말로 지지난주에 제가 맡았던 사건은
아내가 73살이고요. 남편이 76살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자 그랬을까요? 세상에 결혼한 지 60년이 됐는데 60년? 하여튼 50몇 년인가 됐는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왜?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하던 건데 그걸 상상을 해서 이제 이혼을 아내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요, 아내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당신 뭐가 돈이 필요하냐? 내가 생활비 주지 않냐? 근데 아내는요, 나는 내 통장도 하나 없어요. 이슈가 뭐냐 하면 나한테 돈을 좀 달라. 그리고 재산 나눠달라. 12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됐어요. 아니, 하여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세상이 하냐면 험악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미리 그 다 보니까 이혼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12억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죽으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세금이 많아요. 상속세가. 근데 그것을 아내한테 6억을 미리 증여를 하면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증여세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한테.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반을 논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 현찰 4억짜리 통장 하나 있고 2억 7천도 있대요. 아내가 막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도 돈 내 통장에 2천만 원이라도 달라. 2천만 원이라도 넣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남편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많이 주지도 마시고 한 1억만 주시죠. 남편이 깜짝 놀라요. 1억을 주다니. 아내가 1억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5천으로 그럼 5천만 줍시다. 내일 당장 주십시오. 아내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5천만 원이라니. 내 통장에 난 1,0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하려고 생각했는데 5천만 원이나 주시다니.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편들도요, 아내하고 요즘은 거의 동등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황원님. 그러니까 여자는 21세기 사는데 남자가 20세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가 설거지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남자 쫀심 있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거지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시네요.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했어요. 왜 설거지 하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설거지해요. 두 번째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설거지를 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내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봐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봐주죠. 왜요? 내가 자랄 때 남자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 한쪽이 떨어졌는데도 설거지를 해요. 왜? 문화가 대세가 바뀌면요 따라가요. 정말 부엌 근처에도 안 오는 사람이에요. 고종진 집사님 설거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데 어떡하냐. 그러고도 지금 살아남네. 가만히 있어. 남자분들 설거지 오늘부터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크게 얘기해.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하면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힌다. 아니 정말 제 남편 부엌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물 한 잔도 안 떠다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요 해야 되죠. 왜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어요?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쵸? 뭐 남편 뒷바라지 완전하게 해주고 그러면 물 갖다 대령하고 딱 하면 입 떨어지기 무섭게 했어요. 근데요 우리 때는 어때요?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에 뭐가 됐어요? 귀신 됐어요. 귀신이 되려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귀신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전에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내 딸한테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라고 가르쳐 주신 분들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또 누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는 부엌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내 바라지를 해야 될까요? 그치요.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바라지를 해야 돼요. 내 밥 해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나이에 내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아내가 만년청춘이에요? 아닙니다. 여튼요, 저도 요새 살기가 참 힘들어요. 결혼할 때는 참 좋았는데 어쩌다가 세월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했는지요. 요새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다 여자예요. 사법시험의 1등이 다 누군지 아세요? 다 여자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자죠. 미국도 아마 여자 대통령 나올 거예요. 하여튼요, 지금은 여권이 신장돼서 남녀 평등이 아니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여성 상위가 뭐죠? 옛날에는 여자들 밥 먹을 때 어디서 먹었어요? 상위에서 못 먹고 땅바닥에다 놓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 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우리 밥도 다 상위로 올라와서 밥 먹거든요. 상위에다 놓고 밥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 상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황혼이혼 아까 얘기 다 말했는데요. 이 이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수명이 짧아져요. 그만큼 충격이고 생활의 변화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데, 특별히 여자들은 그래도 가서 뭐 딸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주다든지 아이 돌보는 용도가 있는데, 남자들은 늙으면요 용도가 폐기가 돼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통계를 보면은 남자 황혼녀는 수명이 6년 내지 7년이 짧아지는 걸로 나와요. 여기 중년 이상 남긴 남자분들 좀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아깝거든.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 수 없어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도 진짜 고달퍼요. 집에 들어갈 때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아무 소리 말해야지 다짐을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험악한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주제를 파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하기 싫지만은 하고 살아야 하니까 오늘 그 하나 결심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나라 1930년대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930년대요. 50세요? 50세? 50세. 그러면 지금 30년대 얘기했어요. 40년대는 몇 살이었을까요? 50년대는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3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됐어요. 1940년대요. 평균 수명이 38살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되면서부터 40대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54살이었어요. 60년대에도. 그런데 지금 2015년 지금 이제 작년 통계예요. 지금 16년이지만 작년 통계로 아직까지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여자가 조금 높지요, 남자보다. 합해서 82세예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조금만 건강 관리하면 다 90살, 100살은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수명과 관계없으니까. 몇 살이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몇 살? 90이요. 여기 여기 계신 분은요, 누구나 90살 살아요. 교통사고 생기지 않고 성인병만 예방하면요 100살 살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은 이 장수 시대, 그전에는요, 제가 자랄 때는 40살만 돼도 어른들 보면 깡늙은이 같았어요. 지금은 누구나 90살, 100살 이상 문턱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90살,
100살 보고 이제 인생 계획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55세, 60세에 은퇴했다. 몇 년을 더 살아요? 30년, 40년을 더 살아요. 이 노후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뭐가? 필요한 게 뭐 같아요? 돈, 돈, 또 건강, 또요. 또 배우자, 또요. 친구, 또요. 일. 또 강아지, 딸. 그래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돈하고 건강 다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돈하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 특별히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부관계가 장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90이 됐을 때 국가에서 무료 의료 혜택을 주고 공짜 테러를 채워주고 모든 걸 다 해주더라도 가장 훌륭한 복지 시스템은 뭐냐?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풍이 왔다. 쓰러져 가지고 수발을 다 받아야 할 때 며느리가 와서 봐줄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 요즘에는 봐줄 것 다 같아요? 갈 수 있지만 배우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지 시스템이에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있는 것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기셔야 해요. 벌써 배우자를 잃으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숨쉬고 있다는 자체도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제가 아는 그 삼성 장군이 있었는데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사모님이 육군병원이죠. 차를 타고 수도 육군병원에 탁 들어갈 때요. 충성하고 경례를 붙여요. 삼성 장군과 똑같은 대우를 그 사모님이 받았어요. 병실에 가도 똑같이 간호장들이 경례를 붙여요. 3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이 비록 식문이었지만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누구도 경례를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록 식물인간이었지만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이 원수같이 많은 때로는 그렇지만은 있다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남편들이 은퇴해갖고 젊어서 잘못 오면은 이게 지금 뭐죠? 무슨 그림이죠, 이거? 낙엽이 딱 들어붙어갖고요. 불어갖고는 떨어지도 않아요. 아내한테 딱 들어가지고 손톱으로 파야만 이 긁어이고 엠바는 비로는 쓸어도 대비로 쓸어야만 이게 쓰러지는 요새는 본드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딱 붙어가지고 아내한테 붙다고 그러는데 이런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은 젊어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모든 가족들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통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요즘에 가장 뜨는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맨날 강의를 들으시니까 대충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화라는 건 뭐 듣는 거다 뭐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 대화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건 어때요? 우리 가정은 오른쪽 왼쪽 아니면 중간 왔다 갔다. 사실 우리는 다 왔다 갔다 해요. 잘 들을 때도 있고 잘 듣지 않고 그냥 대충 귀 넘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서로의 관계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감정의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느냐. 바로 행복의 척도는 이 소통의 수준, 이것이 바로 메타예요. 이 대화만 해도 몇 시간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딱 가르쳐 줄게요. 남자는요, 문제 해결 어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나, 감정이 잘 통하나,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대화. 그렇잖아요. 관계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여자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편하고도 정말 다정한 관계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남자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나한테 정답을 달라는 거구나. 그거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서 결론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제 아내는 화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밖에서 집에 들어왔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약 먹어. 정답이죠. 그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애들하고 씨름하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남편이 들어와서 아빠가 빨리 들어와서 애들 좀 거들어줬으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여보 하루 종일 머리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약 먹지 그래. 누가 약 먹는 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내가 머리 아파하는 거는 나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 나는 위로가 필요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 맞죠? 정말 남편이 그런 것에서 도움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오늘 많이 힘들었어? 아이들이 또 말썽 일어나 보구나. 그치?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참 좋았겠어요.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머리 아픈 게 나아요? 아내 여러분, 나을 수 있지요. 그럼요. 나아요? 아내들은 다 나을 수 있어요. 남편 여러분 들었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뭐 병이 악화되더라도 절대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답을 얘기하면 찍혀요. 남편이 생각하는 정답은 아내가 들을 때 오답이에요. 이게 절대 정답을 하지 말고 병이 악화되건 뭘 간에 안 됐구나,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 놨거든요. 따라하세요. 구나어법. 구나어법.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끝에다 구나만 붙여요. 안 됐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아프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쪽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냥 쳐다보만 있으면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베이스를 해요. 그렇겠구나, 맞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정답이. 아셨죠? 이렇게만 하면요, 이 땅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공감해 주냐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해요. 결국 대화라는 것은요, 서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얼마만큼 서로 나눌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되면요, 대화가 적어도 소통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50대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울음바다가 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한 3개월 후에 30대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울음바다가 됐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3개월 전에 남편을 여웠던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달려오시더니, 달려가더니 손을 잡고 집사님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손을 잡고 엉엉 우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말도 하지 않고 어깨를 껴안고 막 엉엉 울어요. 남편을 여인 두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않지만은 어깨를 껴안고 엉엉 우는 그 속에서 내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말보다도 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냥 공감해주고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썼어요. 때로는 가족끼리요, 대화가 없더라도 손을 잡고 아름다운 경치를 쳐다볼 수 있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두란두란 서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가족끼리 바라볼 수 있다든지, 이것이 대화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근데 우리는 만지지 않는 문화니까 손잡고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 누가 집사님 와, 손 놓아. 왜 못 잡을 사이가 아닌데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서요, 우리가 손잡고 다니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같이 비춰요. 이게요. 만지세요. 만지는 것도 대화예요. 그냥 TV 볼 때도 떨어서 하지 말고요, 손잡고 만지면서 TV를 보세요. 이게 만지는 것도 대화예요. 이 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머니들이요, 손주들을 많이 만져주세요. 이 만져주는 것이 엄청나게 좋아요. 만져주지 않으면
무서운 병이 걸려요. 무슨 병이죠? 접촉 결핍증. 정말이에요. 마라스무스, 그 마라스무스 병이라 네, 그래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아주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만지면은 만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충북 영화원에 갔을 때 그 원장님이 이쪽 아이들을 더 많이 만져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쪽 아이들이 훨씬 뽀얗고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조금 좀 부족해요. 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여기를 더 많이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이쪽 아이들을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좀 티격태격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난 후라도, 그리고 정말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다시 한번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지 돼요. 왜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마음이 좀 풀렸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되지만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꼭 두 분이 오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거든요. 두 분이 들어올 때 굉장히 냉랭하게 들어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두 분이 앉잖아요. 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는 거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눈 좀 마주치세요. 눈 마주치고 손 잡으세요. 그건 눈을 뭘까요? 마주치고 싶겠어요? 절대 안 마주치죠. 끝까지 연습을 시키면요 억지로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왼수야 어쩌다 내가 너를 만났노 그래요. 정말 어색해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눈 마주친 지가 언제쯤이에요? 언제부터 안 마주치기 시작했냐 그 얘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안 보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손 언제 잡아봤어요? 언제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턴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손 마주 잡지 않는 때부터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싫든 좋든 한번 잡아보는 거 중요해요. 자, 지금 옆에 계신 분 누구든지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특별히 부부끼리는 손잡고 손가락을 꾸무락꾸무락 하면서 자,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자, 느낌이 어때요? 좋죠? 그렇죠. 아무하고나 사실은 잡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싫은 사람 만지고 싶지 않아요. 따라서요, 만지며 삽시다. 만지며 삽시다. 만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맞아요.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 가서나 잘못 만지면 성희롱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라이트 플레이스 라이트 퍼슨,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만져야지. 특별히 남편들은요, 이제 아내 만지고 오늘부터 팁을 주세요. 딴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팁 주지 마시고. 네, 근데 정말 만진다는 아까 것은 그 얘기 했잖아. 굉장히 놀라운 일은요, 정말로 이게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뭐 특별히 어떤 걸 한 것도 아닌데도 끝까지 제가 이제 상담 끝날 때까지 손 잡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은 사실은요, 그게. 이 만지면은 피부에 접촉 수용체라는 것이 맞아요. 온 몸에 있는데요. 이게 환성을 질러요. 그래서 피부도 건강해지고 정서가 이완되면서 안정되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미숙아들은요, 엄마 아빠 배 그냥 맨살에다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하루에 50g 이상씩 더 빨리 자라요. 이게 실제 통계예요. 그 칸가루 요법이라고 접촉 기죠. 하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자,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싫든 좋든 무조건 그냥 손 잡기, 또 눈 마주 보기,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하고 손주들하고도 하고 누구하고든지 이렇게 손잡고 얼굴 쳐다보고 웃어주는 거,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우선 내가 밝아지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우리 걸 하나 기억하세요. 헌법이 있거든요. 따라하세요. 마주치면 웃자. 마주치면 웃자. 우리 헌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피곤했다. 이건 제 남편이요, 아침 이제 출근했다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요, 저 쳐다도 안 보고 샥 들어가요. 진짜로. 아니 왜 그래요? 왜 아내 좀 오면 여보 나왔어 하고 쳐다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하도 이제 내가 여보 인제 와요 하고 웃으면서 나가도 안 쳐다보고 그냥 휙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할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을 딱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여보 제발 이제 얼굴만 마주치면 웃자.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거 헌법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쳐다보면 웃어야 돼요. 쳐다보면 웃어야 돼요. 저는 우습지 않더라도요. 맞아요, 원숭이처럼 웃지 웃어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주치면 웃는 거, 그걸 이제 몸에 배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펴집니다. 따라서요. 마주치면 웃자. 마주치면 웃자. 이제 원수가 떠나도요.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면요. 마음이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꼭 해고 우리가 화났다고요.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건강만 나빠지고 그 색깔이 피부에 와요. 그러니까 아내 피부를 보면 그 남편 성깔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꽁하고 있어 봤는데 나만 손해예요. 실제로 화난 입김을 모아가지고 농축을 시켰더니요. 쥐를 몇 마리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몸에 해로운 거예요. 자, 남자들은 자존심에 죽고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편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어떤 여자든지.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정말 나를 이해해 주나? 나를 좀 인정해 주나? 나를 좀 믿어 주나? 특별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내 편이 되어 주나?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사실은 남편 여러분의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자존심이라기보다 쫀심에 죽고 살아요. 남자의 쫀심은 사업이 잘 되느냐, 직장에서 진급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친밀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내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데가 있더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칭찬과 격려는 보약과 같아요. 일주일에 몇 차씩을 꼭 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약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그거 가지고 팍 찔러요? 안 찔러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절대로요, 정말 아무리 끝까지 올라갔을 때라도 남편의 약점을 콱 찌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독약이요. 그건 독약이에요. 독약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경우든지 그 남편의 최후의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 결심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밖에서 근무하다 집에 딱 돌아오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 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은 미안합니다. 남편 지향적이 아닙니다. 아내들은요, 아이들이 다 마지막 아이까지 다 들어야지 우리 식구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일터에서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식구가 아무 다 없더라도 아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지금 오세요? 왜 집에 아무도 없냐?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 지향, 아내들은 자녀 지향. 그 굉장히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남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해요. 미안합니다. 아내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밥은 한두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음이, 정서가, 감정이 충족돼야지만 아내들은 행복한 거예요. 정서가 그래서 밥 먹여줘요? 정서적인 욕구가 중요합니다. 정서가 밥 먹여줘요? 아내 여러분, 우리 그렇죠. 밥은 한두 끼 굶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밥 한두 끼 굶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제 말 맞아요? 맞죠? 그럼요. 배가 고파져요? 그럼요. 남자들은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면요, 5분 내에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대야지, 그러지 않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꾸물럭거리면요, 신경질이 나요. 남자들은요,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존중받고 공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 나와 같이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등동물은 먹고 싸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그냥 만사오케이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나같이 이렇게 고등동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동물은 먹고 싸는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게 그 중요한 거일까요? 다 우리 부부관계가 보면요, 이 사람 한쪽 사람이 죽으면요, 옆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뒤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건강한-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한쪽으로만 이렇게 엎어져 있다 그러나 그러면 사실은 건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그림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자기가 없어요. 한쪽에 배속돼 가지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나 의존하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너무나 엉켜버리는 거 있어요. 서로가 너무 느끼해도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너무 엉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이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말하자면 한쪽이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특별히 감정적으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공간에 살 뿐 부부라고 만남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결합이 있을 뿐 이것은 전혀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부는 같은 방향을 가고 가는 동행자예요. 동반자죠. 동반자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또 따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께 하는 공간이 있고 따로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를 사다리라고 그래요. 한쪽으로 기울여 버리면 자녀들이 거기를 마음대로 건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해요. 부부가 똑같이 서 있어야 건강하게 오르락내리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뭐냐?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과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가위를 시키지 않아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엉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할까요? 표현하며 삽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자, 부부는 특별히 손잡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누구든지요. 부부 특별히 손잡으시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실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징그럽게 쳐다보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아내부터 따라오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훌륭해요. 당신 훌륭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네, 네, 저 잘하시네요. 저기 여자분 나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자, 남편은 따라오세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여보 미안해요. 근데- 누가 당신을 아줌마라고 하겠어? 아니 아내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남편들의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낮은 목소리로 할 수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런 것도요, 말하는 것도 사실 연습이고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부관계라는 게 뭐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부부관계예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훈련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상담치료에서요, 아무리 싫은 사람도 여보 사랑해 하게 되면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상담치유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숙제예요. 꼭 하루에 3번 이상 여보 사랑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남자분들 혼자 오신 분, 집에 가셔서 그냥 갑자기 이러는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하면은 이가 어디 잘못 갔다 왔나? 아니면 죽을 때가 되면 뭐 마음이 바뀐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여자들은 청각의 발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서 껴안는다든지 분위기를 잡고 나서 여보 사랑해, 여보 힘들지, 당신 고생 많아,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자들은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드가 중요해요. 무드.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드가 또 중요해요. 누드가 여기요. 이것도 차이니까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도 얘기해봐요. 그거 넘겨보세요. 저거 지나갈까 그냥? 네, 그러세요. 우리 언어 속에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교훈적이 많은 건데 이런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격려 플러스 언어를 많이 쓰세요. 제가 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수우미 양가에서 양가요. 그리고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내가 살던 그 시골 학교는 나같이 그게 촌놈 같은 그런 오지가 없어요. 정말 강을 막아서 살았는데, 그런데 중학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채점을 좀 잘못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나이 차가 많아요. 알파벳을 미리 가르쳐서 제가 배웠어요. 영어 첫 시간이 됐는데 몇 사람 나와서 써보라 해서 제가 썼어요.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요. 뒤로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저는 손바닥을 맞거나 벌 벗고 서거나, 그러니까 더 도망갔어요. 근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데 선생님 오시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면서 잘 썼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저는 온몸에 막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거예요. 신바람이 났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영어 열심히 하겠다.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날 일이 없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전체 통합 몇 학년 한 학년에서 23등을 했어요. 크게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공부들 다 잘하시는 모양인데 1학년 2학기 때 몇 등 했냐? 전체에서 5등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데 박수 한번 보내셔야 해요, 진짜.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을 했냐? 1등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대생으로 1등, 2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 시골 학교에서 요새 고려대학교나 스카이대학교 들어가면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어디 들어갔냐? 그 학교 지금 고등학교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 학교에서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로 나왔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놨죠? 칭찬, 잘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누구죠? 그 말더듬이. 제너럴 엘렉트릭을 만드는 제결치. 그게 말더듬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젖어 있는데 공부도 못하고 엄마가 불러고 잭 일로 와. 너는 말이 서투른 것이 아니고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야. 머리가 좋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머리 회전을 말이 못 따라가는 거야. 너는 훌륭한 아이야 하고 격려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CEO가 된 잭 열치예요.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훌륭하게 될 모습을 그리면서 칭찬을 하세요. 저는 우리 손주가 참 미국에 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았어요. 모의 유엔 총회 가서 1등을 했대요, 손주가. 근데 내가 걔를 볼 때마다 인성 말썽도 부르는 내가 볼 때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I am proud of you. 내가 볼 때마다 그 말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1등 했다는 그냥 두 번째 1등을 했어요, 지금. 작년에도 한 번 1등 했는데 금년 또 1등 해갖고 이번 여름에는 유엔 가서 또 인턴 사원한다.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말썽을 볼 때 걔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걔의 10년, 5년을 어렸을 때도요, 말도 안 들었어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싫어하고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생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오늘에 보면 유약해갖고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20년, 30년, 40년 후에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샘물이 되셔야 해요. 그런 격려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고요. 자, 여기 책이 나왔는데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우리나라에 교통사고가 어느 날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날이 부부싸움하고 나온 날이래요. 제일 많대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는 언제가 이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키스하고 출근하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침마다 키스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연봉이 20% 내지 30%가 높고요. 수명도 평균 수명도 4년 내지 7년이 길어진대요. 또 아침 키스를 하고 니까요. 출근하는 남편 잡고 막 프렌치 키스 한다든지 진공 청소기시로 키스만 안 돼요. 남자들 주책바가지가 돼서 출근을 못 하니까요. 그냥 출근하는 남편 잡고 하이파이브 한다든지 그냥 볼 키스 한다든지 그냥 뭐 간단하게 허깅을 기분 좋게 한다든지.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고. 근데 이 나이에도 해야 될까요? 당근 이 나이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 나갈 때면 꼭 나가 쳐다보고 섰죠. 20%? 그리고 20% 40% 반대편 뭐 40% 이렇게 그래요. 하고 이건 진짜 주책이에요, 주책. 근데 주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가 책임진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후도 주가 책임지고 계실 거니까 그냥 이게 사실은 연습되고 훈련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아무 감정도 없어요. 어젯밤에 뒷판 싸웠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할까요? 키스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나갈까요? 그냥 나가야지 맞죠. 근데 제 남편 섰어요. 이러고 섰어요. 나한테 와서 여기 키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만큼 나온 대로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잘 갔다 오라고 한번 하고 그리고 나가죠. 그러면 그 마음이 풀릴까요? 더 오그라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우리가 연습 안 하고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냥 아까 연습.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결혼 1000일 안에 삼으라. 3년 안에 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건요. 지금 한 20권 책 가졌으니 끝난 다음에 그 10,000원씩 사가세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이게 그림 보면요. 어떤 것이 보여요? 노인이 보이고 젊은 사람 커플도 보이죠? 두 가지가 보이죠? 뭐가 보이시죠? 예쁜 아가씨가 보이시나요? 할머니도 보이죠? 할머니가 마귀 할머니 보이시나요? 같이 예쁜 아가씨도 보이죠? 여기는요 해골도 보이고 남녀가 있죠? 젊은 남녀가 잔을 마주치고 있어요. 어느 쪽이 길어요? 조금요? 아래쪽이 조금 길죠? 길고 짧은 것은 되어 보야죠. 똑같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거기서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누구를 보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네. 옛날에는 지금 문화가 달라졌어요. 유친, 부부 유별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때? 합하여. 합하여. 부부는 유친해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죠? 부자는 유별해야죠. 그래서 누가 죽어야 가정이 살까요? 간다? 이게 지금 가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삼강오륜의 두 번째 두 가지예요. 그렇죠? 부부는 유별하고 부자는 유친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문화로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유친해야 돼요. 부자는 유별해야. 특별히 아내 여러분,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은 사실은 한 발 좀 물러서 봐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혼한 자녀들이요. 부모가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not between but beside, 옆으로 비껴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들 간섭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준 은총이에요. 제 친구 아내를 여였는데 3일 동안 경황이 없어갖고 얼마나 슬픈지 몰랐대요. 마지막 날 장례식을 치르고 빈 방에 들어오니까 그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빈 공간. 그래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는 그만큼 소중한 것을 몰랐는데 막상 잃고 보니까 그 빈자리가 그만큼 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장면이 왔다. 마지막 한마디를 배워야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부도에 갔다가 7 식구가 처남매부 식구 남매 7명이 같이 갔었어요. 보트가 뒤집혀져 가지고 6 식구가 다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처남 쪽 아이들 다 죽어간 거예요. 눈 뜨고 쳐다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하나씩 죽어가더니 마지막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을 부르는 아빠 이름을 부르니까 애를 이렇게 밀어보니까 벌써 숨을 거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식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4시간 5시간 지나니까 남편도 한계가 온 거예요. 마지막 아내 쪽에 손을 뻗치더니 한마디를 하고 남편 보는 앞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이 왔다. 한평생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이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한다고 농축해서 한다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마지막 한마디 한 것은요,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하고 숨을 거뒀어요. 여보 미안해 속에는 10,000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고생시켜준 거 미안해.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마음 놓고 여행 한번 못 오고 또 무거운 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다 맡기고 먼저 가는 거 미안해. 아마 10,000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한정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계바늘에 큰 바늘, 적은 바늘이라고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만은 그 바늘 중에 하나가 고장나 버리면은 시계로서의 기능이 끝나요. 특별히 이제 5월달 가정사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의 소중한 것을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 가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불행해갖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은 대신에 나는 남편에게 혹은 나는 아내에게 혹은 또 내가 정말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아무에게 이렇게 하면 바꿔서 우리가 한번 저 말씀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나는 자녀에게 또 혹은 뭐 아무개에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나는 남편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남편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가장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제일 안 참죠? 사실은요. 나는 누구에게 가장 온유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온유한데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너무 교만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남편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가장 무례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랑장은 우리가 다 외우는 장이고 노래까지도 해요. 그러나 여기 어떤 것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으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이 13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노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크게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또한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서투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갈등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종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선음적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에 위대한 믿음의 개성들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므로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연분연 부흥케 앞서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의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큰 몫을 감당하는 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